짧지만 깊이가 있는 역사 공부, 품격 있는 새로운 인문학, 심용환의 역공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38번째 38 광땡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37 망통인데 재밌었어. 네? 그 망통이 뭐예요? 섰다 안 해 섰다? 네? 쪼이 안 해 쪼이? 더해서 10이 되면 꽝인 거야 꽝. 그걸 망통이라 그래. 네. 37 46. 잘 모르겠어요. 세륙. 장사. 응? 장사. 예. 족보 중에 이 상가집에 살 땐 장사가 최고예요. 38 광땡을 눌러. 그 재밌는 문화에 그런 거 보면 아주 창의적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름이 장사니까. 네? 38 광땡. 장사집이니까 장사가 최고의 족보야. 10과 4를 딱 잡으면 그냥 이건 그냥 쫙 가는 거야 쫙. 자,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대한민국 21세기에 난 최고의 작가 단박의 한국사 저자 심쿵쌤. 네, 안녕하세요. 심용환입니다. 예, 역사 무식자도 쉽게 맥을 잡는 단박의 한국사 다시 순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원래도 뭐 심각하게 떨어진 건 아니었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사달라고 아주 앵벌이를 진지하게 하니까 진정성 앵벌이 쫙쫙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책 파는 거 같고 우리 청취자나 독자들 빨대 대고 쭉쭉 빨아먹는 건 아니잖아. 네. 일본 놈들이 제국주의 침략하고 빨아먹긴 했어도 우리는 지식을 주는 건데. 역사 의식의 전파를 위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그런데 늘 얘기하지만 우리 듣는 청취자분들은 지식과 정보의 최종 소비자가 아니라 유통자다. 예. 누가 제가 좀 고민을 하니까. 먼저 소개하고. 잘못했어요. 예. 자, 22세기가 되면 예. 최고의 역사 강사로들. 오래 살아야 되겠다. 최강욱 변호사. 예, 최강욱입니다. 예. 누가 고민을 하니까 책 안 팔린다고?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안 팔. 소심해.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제 인생 두 번째 책이니까 이제 그리고 예. 이제 특별히 이제 많이 팟캐스트 하고 하니까 하는데 누가 이 책을 짜게라고 두 권으로 나눠서 팔라고. 1, 2권으로. 네. 근데 이게 쪼개면 값이 2배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더 사람들이 가벼우니까 부담돼. 지금 이 두께를 갖고 지금 이게 19,800원 아니에요? 책은 좋지만 협상의 전략 두께가 똑같거든요. 네. 그거 3만 원 넘어가. 요즘에는 그래요 기본적으로. 예. 네. 단가 올라가서. 이거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냥 드리는 거야. 네네. 그래서 예. 그거는 저도 싫어서. 예. 네. 이 정도면 거의 1+1로 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그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행사를 갔다 왔어요. 예. 벌써 30년이 된 거야. 슬프다. 되게 20년 홈커밍은 하는데 30년까지는 잘 안 하는데 예. 우리가 유별난 학교라서 하여튼 그러는데 가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팟캐스트 잘 듣는다. 예. 많이 근데, 듣나 보죠, 진짜. 많이 듣는다고 얘기하면서 꼭 그리고 빠지지 않는 얘기가 특히 우병우 진경주 편 정말 재밌었다. 예. 그 다음에 절대 또 반드시 이어지는 얘기가 근데 너 괜찮겠냐. 그러니까 이제 권력이 주는 어떤 그 공포라는 게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각인돼 있는 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가 하나는 우병우라는 사람이 권력의 핵심에 있는데 예. 너를 가만히 놔두겠냐 이런 걱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직업이 변호사인데 그렇게 판사 검사를 까는 얘기를 하면 걔들이 재판 가면은 이기게 해주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게 참 슬픈 일이지. 맞아.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그 순진한 심영환 선수도 잘 먹고 사는데. 예. 그러니까 그러고 그 나면 독한 정봉준 더 잘 먹고 아니 사는데. 그거 물어보는 거야 나한테. 그럼 엄청 잘 먹고 사는데. 정봉주 선생은 뭘 먹고 사냐? 그래서 엄청 잘 먹고 산다고 걱정하지 마라. 그 양반은 악덕 자본가. 벌다가 안 되면 어디 사기쳐서라도 수십억을 벌 거니까. 그렇지. 사람들이 이상한 걱정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권력의 어떤 음험한 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이제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런 걱정을 하기도 하는데 더 쇼킹한 거는 검사하는 애들보다 판사하는 애들이 이제 후배들이 저한테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면 걔네들이 걱정을 많이 해. 그래요? 형 몸 조심하시라고. 왜? 어? 왜? 아니 이제 저 권력에서 해코지를 하지 않겠냐 어떻게든지.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럴 때마다 걔네한테 그러지. 야 판사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네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의식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지. 걱정해 주는 건 고맙다만 같이 용기를 가져야지. 그럴 일은 아니다. 근데 저는
그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네. 제가 딱 보면 그 직업군의 이 심장의 크기를 알거든. 네. 제가 보기에는 법조계에서 판사의 심장이 제일 작은 것 같아. 아, 그건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보면 딱 느끼는데 이 양반들 자기 재판하는 게 언론에 나오면 완전 맞아요. 쪼그라든다는 예, 거야. 예, 예, 맞아요. 여파가. 그러면 그래서 나는 내가 보기에는 최강욱 변호사가 이 변호사로도 성장할 것 같아. 판사들 딱 맞는 오줌 지릴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진 않고. 아, 저놈한테 이거 잘못했다가 팟캐스트 갖고 지저대면 어떡하지? 지저대면 아니, 근데 이게 하면서 이게 이제 재밌는 게 지난번에 내가 이제 우리 긴급하게 예. 공공운수노조 파업하는 걸 다뤘단 말이에요. 예. 그 이제 서울대병원 얘기하면서 그 단독하고 또 무슨 병하고 헷갈렸어. 예. 그랬더니 단독과 그 병을 구분해 주면서 사실 비슷하지만 이건 틀립니다. 네. 그리고 쫙 설명을 해줘. 네. 전문의. 전라고 최강욱 1년 선배. 그래요? 예. 전문의 누구누구하고 가르고 최강욱 전라고 1년 선배. 아, 정말이야? 그럼 그럼요. 찾아봐야 되겠네. 예. 그거 나중에 보여줄게요. 전화 주세요. 저한테 네. 누군지. 그런데 그 공공운수노조 파업할 때 제가 또 갔잖아요. 예. 사례비를 주겠다는 거야. 아니 이게 우리가 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고 싸우는데 내가 가서 특강하면 격려하러 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는 나의 이 소중한 가치를 가격으로 사겠다는 거야. 기분이 확 나쁘더라고. 근데 싸우는 사람들한테 기분 나쁘다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내가 나 줄 사례비를 백남기 어르신 투쟁위원회나 세월호 가족들에게 줘라. 예. 진짜? 그러면 그때 그걸 또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야. 뭐 지금 그 국회의원도 안 하고 그래갖고 이게 좀 어려워서 드리려고 그랬더니 다 이렇게 헌납했다고. 예, 예. 그래서 내가 딱 마이크를 잡고 저는 럭셔리 진보입니다. 돈 엄청 많고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다른 데서 다 착취하고 빨대 꽂고 뭐 일본 가서 빨대 꽂고 어디 가서 뭐 여행사 뭐 카톡에 계속 새로운 얘기 올라오고 막. 자 이제 우리가 또 여행사 곧 이제 1월에 가야 돼요. 하얼빈.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책임을 지면서 한다니까. 일단 먼저 입으로 벌려놓고 그다음 행동 뒤쫓는 거예요. 이거는 100만 명이 듣는데.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예. 근데 한 500명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 그거. 이렇게 빙등제 이런 데 가서 다 그냥 다 점령해버릴까? 빙등제 맞죠? 등빙제 아니지? 네, 빙등제 맞아요. 난 무슨 얘기를 할 때 항상 불안해. 유명한. 이름을 잘 못 외우니까. 근데 진짜 그림을 보니까 멋있더라고요. 그거 평창 그 알펜시아에서도 조금 비슷하게 했어요. 하잖아요. 예. 예. 비슷하게 해갖고 거기도 많이 와요, 알펜시아도.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빙등제 가서 정말 안중근 의사의 이 족적을 찾아서. 전 진짜로 사실 해외를 많이 못 다녔거든요. 예. 못 다녔는데 계속 공부하고 특히 요즘엔 정말 한국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러니까 대강 어느 루트를 다녀오신지를 알아요. 제가 이렇게 예. 보통 만주나 가는데 거기도 뭐 잘해야 되겠지만 좀 이렇게 또 다른 데들 있잖아요. 우리 지금 하얼빈도 사실 많이 안 가는 데인데 예. 그런데도 그렇고 나중에 더 기회가 되면 직접 러시아 쪽에 있잖아요. 블라디보스토크나 그럼 다 쪽. 가야지. 그런 데가 루트가 잘 만들어져서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여행도 많이 다니고 기본적인 역사 의식의 수준을 가졌으면 그런데 가서 이 흔적을 쫓때 너무 힘들게 여행을 하면 안 돼. 적당히 쉬면서 맞아요. 하면서 그래야지 사람들이 재밌어서 오거든. 같이 가시면 힘들게 만드실 것 같은데. 아니야, 난 안 그래요. 나는 힐링으로 간들. 근데 아니, 밤을 책임지니까. 그래서 그렇지. 지칠 것 같다고. 낮에는 이동하면서 계속 자. 근데 그래도 내 구라는 네. 아주 양반 구라예요. 네. 누구에 비하면? 김교에 비하면. 갑자기 이게 지난번에 우리 밀정 한번 했잖아요. 네. 피곤함이 막. 그런데 내가 하면서 이제 몇 개월 전서부터 네. 우리 진가역 하면서 내가 감동을 받았고 그 안중근 의사 단지한 그 손바닥 뭐 혈서. 뭐 문신한다 그랬잖아, 같이. 예, 그 이제 가슴과 대한국인 문신하고 팔에는 위국 헌신 군인본분 이거 한다고 그랬더니 자기도 알아봐 달라 그랬더니 자기도 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게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 내가 며칠 전에 광주를 갔거든요. 광주에 있는 후배가 그 안중근 운동 해야 돼요? 네. 그러고 와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비호형이 안중근 운동 자기가 부산지사장인데 너 광주지사장 하라고. 그새 또 키웠구나. 예. 나 참나.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니까 일단 가슴에 문신을 먼저 하세요. 진짜.
진짜 그 상막한. 김비호가 문신업계에서 로비를 받은 걸로 추정돼. 동익고 맞네. 자, 가시죠. 예, 아무튼 뭐 시작에는 제가 뭐를 준비해야지는 걸 다 이렇게 어질러버린 다음에 시작이 되네요. 예. 그 이제 공업정책 이야기를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눈물 나는 얘기야 오늘 예, 얘기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책을 쓸 때 여러 가지 뿌듯함이 있었지만 이 자료를 찾아내서 책에 쓰면서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뿌듯했어요.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아직도 학교에서는 이게 노동 문제나 농민 문제를 잘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교과서에 들어가 있지만 간단하고 요것도 불안해 아직 가르치는 걸. 네, 시험에 교육 한다 그럴까 봐. 그렇죠.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사실 이런 얘기하면 역사가 더 이상 필요도 없는데 이 한마디로 딱 끝나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민중이고 평범한 서민이고 국민인데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게 편안하게 많이 대화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이것은 교과서의 규탱이에 들어가 있고 시험도 잘 안 나오고 수능에선 진짜 안 나오고 그리고 뭐라 해야 되나 하여튼 여전히 노동 문제 이르면 여기 좌빨이다. 뭐 이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 네. 그리고 또 보통 이제 우리가 식민지 노동 정책하면 일본이 계속 우리를 괴롭혔다 식으로 단선적 이해를 하는데 오늘 노동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와 너무나 유사한. 똑같죠. 예.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식민지 근대화는 이런 데서 계승이 된 거죠. 일본의 유산이 이렇게 개성이 나쁜 됐다라는 거는 다 개성됐어. 그러니까. 아니 이제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게 나는 민노총 집회할 때 그다음에 이제 뭐 총파업 이럴 때 가보면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진짜 악착같이 버티면서 이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고 싸우는데 보면 이게 가슴이 짠해요. 그럼요. 그럴 때마다 누구 생각이 나냐면 오바마 대통령의 국제 노동 세계 노동절에 여러분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에 가입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럼 오바마 완전 좌빨이야. 도대체 이 사회는 어떻게 좀 뭔가 개선이 돼야 돼. 그러니까요. 이 일제시대 때 이 노동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식민지 근대화론 얘기를 할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노동운동의 과정 또 그 탄압의 과정 이런 것들이 거의 유사하고 그다음에 저희 끼어가지고 이제 뭐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 경찰들이 한 행동을 보면 똑같아. 경찰. 참. 행정관청과 경찰이 하는 역할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냥 마치 무슨 짠 듯이 지금의 역사. 뭐 빗대어 얘기하듯이 가니까 저도 좀 당황스러울 정도. 그러니까 이게 역사가 중요하다니까. 역사적인 뿌리가 구조적이 거기 있으니까 똑같은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맞아요. 조기숙 교수님하고 방송할 때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 진각을 하다 보니까 전국과 훨씬 더 깊어지고 그때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그 조기숙 교수도 이 정책자로서 탁월한 분인데 그래요? 그럼 놀래더라고. 보통 이제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 이제 잘 안 보고 하여튼 역사학계 책임도 있어요. 보통 이 역사 얘기할 때 너무 탄압 위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디테일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보시면 일단은 재벌들이 진출하면서 조선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유년 노동하고 여성 노동이 심해져요. 그러니까 유년 노동자가 뭐냐면 12살에서 15살 사이에 노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노동력. 그렇죠. 쌍값에 착취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20년대 때가 특히 이제 경공업이 발전하는데 참 재밌는 게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오는 그 기간 동안 유년 노동자의 비율이 7.5배. 근데 이게 전체 공장 노동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빨라요. 그리고 31년에는 8.2% 정도였거든요. 전체 노동자에서 유년 노동자 비율이. 근데 43년, 그러니까 이제 전쟁 한참 할 때쯤 가면 유년 노동자가 무려 15.8%까지. 그 16%까지 늘어난 거네. 그렇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일본 재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공업화를 진행하면서 이제 어린아이들이 노동 현장에 동원이 되는 요즘 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 애들이 여기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고요. 우리나라 공업화를 진행하면서가 아니라 그럼 또 근대화라니까 우리나라의 공업에다 빨대 대고 빨아먹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 우리 말꼬리 잡힐 것 같다고 쟤들한테. 그럼 쟤들이 말꼬리 잡으면 우리 속꼬리 잡을까? 저희가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머리가 멍해. 이거 뭘 해야 되지? 아니 이게 사람들이 그거 끼어들어갖고 그 진도 안 나고 정신사납게 이런 사람들이 비판하는 알바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인식의 숨구멍에 일종의 계속 진지한 얘기를 쫙 하다 보면 안 들어가거든 머릿속에.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한번 딱 끊어줘야 되거든. 그럼 나더러 뭐라고 댓글 안 보려고 그러다가 모처럼 보면 그런 거 딱 눈에 띄어.
저보러 상처받지 말라고 뭐 하더니 아이 참. 하여튼 그거 그냥 달고 가야 되는 거죠. 긁어 부스러 만들지 말고. 네. 근데 아무튼 아이 너무 좋고요. 하여튼 유년 노동 요즘 말하면 유소년 착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청소년 노동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여성 노동이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사실 젠더 문제를 인식한 건 빨리 땡겨도 이게 막 80년대, 90년대 초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젠더 문제는 시작이 된 거죠. 왜냐면 방직 회사들이 들어오니까 전체 노동력에서도 여성이 한 30%인데 방직공업에선 80%. 왜냐면 이제 이렇게 옷 만들고 이런 거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6, 7, 80년대 어페럴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YH 무역 이런 여공들 하여튼 기숙사에다 다 넣어놓고. 네. 똑같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게 나중에 가면요. 여성들이 다 진출해요. 그래서 화학, 식료품 공업, 중공업, 광산업까지 다 진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면서 진출하는데 이게 무슨 여성이 자아실현을 향해서 늘어난다기보단 먹고 살기 점점 힘들어지고 남성들이 계속 강제징용을 끌려가니까 그걸 메꾸기 위한. 그러네. 또 징용으로 남자들이 다 끌려가네. 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래서 이제 많이 남겨 있는 게 옛날 근로정신대 근로보복대 해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군복 같은 거 만들고 단축 끼고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국내 생산량의 상당 부분은 이제 또 여성들이 감당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것도 문제인데 당연히 노동 조건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게 문제 뭐냐면 민족차별 기준으로 가요. 그러니까 일본 노동자보다 평균 1.2배에서 5배 정도 일을 하고 임금은 절반 이하. 네. 근데 더 비극적인 건 유년 노동자나 여성 노동자들은 그 절반의 절반을 받아요. 그럼 한 20%, 25%를 갖고 버틴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본인 노동자가 한 8시간 일하고 200만 원을 받으면 우리는 대여섯 시간 일하면 한 10시간에서 11~2시간 일하면서 100만 원을 받는 거고 그중에 유소년 노동자들은 똑같이 일하면서 여성이나 5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을 놓고 소위 뉴라이트 역사를 얘기하는 놈들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여성 노동력도 포함됐고. 그렇죠. 저렇게 하면서 생산력이 늘어난다. 너무 나쁜 놈들이죠. 얼마 개념 없는 거야 정말. 저보다 더 저격수세요.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이 저게. 아니 그러니까 노동의 질, 그다음 노동의 대가 이런 걸 보지 않고 전체 경제 활동인과 그러니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학은 난 최면인 뉴라이트 같아. 너무 잘 알아. 아니 정기적으로 만나시잖아요. 그래요? 내가 늙은 일베들 또 전문가 아니에요. 항상 만나야 되는 늙은 일베. 저처럼 책이 아니라 아니 저거 하나 만들어. 우리 저거 있잖아. 옛날에 양희은이 불렀던 늙은 군인의 노래. 늙은 일베의 노래를. 늙은 일베의 노래. 나 태어난 이강산에.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 아니 왜냐면 이 책에 이제 그분들이 쓴 논문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 그러지 않은 너무나 반짝반짝한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심리세계에서 따끈따끈한. 만나니까 클라스 신상. 이게 너무 비극적이에요. 이게 진짜 웃을 이야기가 웃으면서 아니고 얘기할 수 없는 일이야 이게. 그 다음에 아까 60, 70년대 때 딱 이어지는 게 이게 이제 공장 의료시설 없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중화공업 발전하니까 그만큼 산업재해나 이제 고된 노동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질병 같은 것들 이게 급속도로 늘어나요. 근데 심지어 공장에서 사고사가 일어나면 가장 나쁜 경우는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을 처리하는 경우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여성 노동자들은 이제 기숙사 이때부터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가둬두고 일시키고. 그리고 원래 기숙사가 가둬두는 개념이었구나. 노동력 손실이 없잖아요. 기숙사에 넣어놓으면.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때 도시산업선교회 같은 거 보고를 보면 일주일 내내 야근을 하고 일요일 날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죠. 거기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정신을 못 차리면서 해롱해롱 거리고 있는데 그때 나와서 잔업하라고 그러고. 이 여공들의 현실. 이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 당시 임금이 하루 임금이 한 30에서 40전 수준인데 7, 8명의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 그러니까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또 이제 제3세계에 가면 요즘에 아동들이 자기 부모의 빛을 갚기 위해서 초등학교도 안 된 애들이 5명씩 건사하고 이런. 중남미, 인도 이런데 아프리카 이런데 다 이런 현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들. 그리고 고용주들은 보증금이란 명목으로 초기 어느 정도 이렇게 임금을 떼어가나 봐요. 안 주고. 그리고 3년에서 5년씩 의무 고용제를 이렇게 딱 기한을 정해놓고 중간에 관둬버리면
그러니까 갖고 있던 돈 안 줘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 농업 얘기하면서 뭐 소장료 얘기 막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서 80%를 뜯어갔느냐. 근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해서 노동을 착취했느냐가 너무나 뭐 적나라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너무 안. 아니 이게 우리 어렸을 때 60, 70년대도 보면은 시골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올라오면 집이 어려우니까 미리 이렇게 그 선급금을 줘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몇 년 한 4년 5년 동안 계속 못 나가는 거야. 네. 빚이 있으니까. 술집 시스템이구만. 그렇죠. 그 술집 마이kin. 네. 마이kin이라고 해서 전금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미리 선금을 땡겨주는 거. 예? 디파짓이지 영어로 하게 되면. 그리고 한 고리 붙이고. 거기다가. 고리 붙이고. 그러니까 자기를 인심을 잡아온 다음에 폭력적으로 창의를 만들면서 거기서 생활 비용을 다 비치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일수 돌려 고리 일수 돌리는 거지. 찍게 해서. 계속 일수 찍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준 돈에다 또 이자를 붙이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면 할로부터 2할, 3할 이렇게. 예? 그리고 100일 찍으면 너 이 돈 다 없어진다 그러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100일을 못 찍어요. 100일을 못 찍어. 그러니까 중간에 또 빚을 내야 돼.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면 빚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영원히 못 빠져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지금 국가가 이러고 있으니.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노동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동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저번에도 방송 때 얘기했지만 제가 운동권도 아니고 제가 무슨 집회나 데모 나가던 사람도 아니고 기독교권이잖아. 그렇죠. 골수 기독교권이 골수 기독교 저는 그 얘기는 뭐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심각한 교회 오빠인데. 심각한 것도 심시니까. 이것도 받아들이 힘들다. 근데 아무튼 아니 아재개가 이쪽에서 나오네요. 아는 오빠. 근데 뭐냐면 노동운동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 근데 생각해보세요. 왜 운동을 하겠냐는 거야. 누구나 다 노동운동 하고 싶지 않죠. 왜 누가 싸우고 싶어 하고 대들고 싶어 하고 투쟁하고 싶어 하겠어요. 몰리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최 변호사님,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권리 아니에요? 그러면요. 노동 상권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적 권리예요. 그렇죠. 지극히 정상적인. 그렇지. 그리고 노동 상권이 침해됐을 때 그걸 저항하기 위해서 저항도 아니야. 항의하는 거지.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힘이 되는 거 운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무슨 체제 전복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노동 3권을 헌법에 보장하는 이유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없어지면은 노동자가 착취만 당하게 돼서 들고 일어나서 엎어지니까. 그래서 만든 거거든, 그게. 맞아. 아니면 그냥 자본주의 자체가 멸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아니 삼성이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지금 고충을 겪고 있잖아요. 삼성 자체가 휘청휘청하잖아. 난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 노조를 만들지 않은 회사에 비극적 운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정상적으로 노조가 있고 노조하고 그 일정 정도 갈등 관계로 있으면 밀당을 하면서 회사가 유지가 되었으면 삼성이 저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앞장서서 회사를 살리려고 했을 사람들이 노조거든요. 아니 그 스웨덴 북유럽 그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핀란드나 스웨덴 이런 데 투자할 때 외국 기업들이 노조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데잖아요. 노조가 공동 경영을 하니까. 그리고 결함이 있고 이런 것도 진작에 식별이 됐겠죠. 노조가 있었으면. 그럼요. 노조가 있었으면. 왜냐하면 월급 받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생산 과정에서 찾아냈겠지. 그렇죠. 그 노조가 없는 회사의 비극적 운명인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러니까 보자마자. 저렇게 하면서 이제 망해 가는 거지 뭐. 사실은 어떤 기업이 한 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재용의 야심작이었잖아요. 지네 아버지 저렇게 된 뒤에 지가 해가지고 뭔가 한번 확 바꿔보겠다고 모든 기술을 집어넣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 폭발해버리고 있으니 이게 한 2달 전쯤 베트남에서 이제 사고 터지고 한 2주 정도 있다 이제 리콜 막 선언하고 그럴 때요. 비행기 체크인하는데 딱 갔잖아요. 거기에 삼성 갤럭시 노트 7하고 붉은 글씨로 쫙 껐어요. 갖고 타지 못하게. 그래서 이거 뭐냐 그랬더니 삼성 갤럭시 노트 7 특히 한국 사람들 못 갖고 탑니다. 그때 이게 예약 판매하고 나오지도 않았을 때. 야 이게 우린 또 촉이 있잖아. 섬뜩하더라니까. 여기서 가는 건가? 핸드폰이 어떻게 라이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비행기 타지 갖고 타지 폭발물. 라이터가 아니고 폭발물이죠. 라이터 못 갖고 타잖아. 진짜 노조가 있었으면 생산 과정에서 찾아냈네 그걸. 수십 번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여담인데 48년 재헌헌법을 만들 때 이 균정검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균정검의 의미가 뭐냐를 두고 국회의원들이 논쟁을 벌이는데 한쪽은
기업에서 얻는 이윤을 일정 정도 노동자들에게 나눠주자라는 게 보수적 입장이었고 예. 진보적 입장은 경영에 참여하게 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싸운 거거든요. 싸울 필요 없는 거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어찌됐건 뭐냐면 그때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때 보수주의자들도 나눠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는 거지. 왜냐면 그러네. 고 국회가 한민당이 주도하던 네. 국회니까 김군이 뭐 다 날아가고 이제 완전 보수들만 있는데 거기서 이익 균정권. 균정권. 근데 그 이 균정권의 의미가 뭐냐를 국회 속기로 보면 막 논쟁을 해요. 보수 진영은 나눠주자. 아니 같은 보수 진영인데 보수 진영 내에서 한쪽은 경영 참여까지 하자. 그게 아니라 이윤을 나눠주자. 이게 논쟁인 거예요. 그 보수 진영이 둘 다 좌빨이었었네.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이게. 그런 거 보면 보수 진영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퇴행의 연속이네. 그리고 그때 속기록을 진짜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 예. 뭐 간통죄, 예. 이게 이제 유연성 계속 얘기되는 것들 예. 있잖아요. 그때 다 얘기가 됐어. 의원들이. 예. 그리고 그때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 요새처럼 무슨 중간에서 막 거두절미하고 말도 앞뒤도 안 맞는 얘기하면서 악쓰는 놈들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악수는 너무 없고 악수는 여자 또 없었나? 토론이 돼 진짜로. 논리적으로. 보면 예. 국회 속기록이 나름대로 이런 거 없어요? MS 오피스로 왜 MS가 소리를 내고 그랬어요? 그냥 뭐 무조건 얘기하면 사퇴하세요. 그러니까 요거만 하는 건 없단 말이야. 닥치세요. 그러니까 진짜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더라고요. 아 수준이 높다니까요. 그 토론이. 근데 그게 해방공간에서 정부 수립에 참여했던 세력은 예. 이승만 한민당이지 우리가 뭐 되게 좋아하는 김구나 김규식 계열은 참여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도 그런 논쟁이 벌어지네. 네. 80석이 다 한민당이고 헌법위원회 10인 중에 8명이 한민당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나라 내에서 가장 보수, 지주, 친일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익균 정권을 갖고 토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도대체 참 불행하다 우리 지금 갑자기 슬퍼진다. 슬픈 나라에 살고 있어. 어떻게 이렇게 역행을 할 수 있는지가. 그러니까 리셋 코리아야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혁명이다. 대선 구호 너무 많이 만들어 내가. 예? 이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국민혁명이다. 저번에 그 구호도 좋았는데. 뭐요? 저번 지난 시간에 얘기하셨던 예. 소유의 재벌화. 예, 소유의 재벌화. 손해의 섬이다. 손해의 섬이다. 이런 거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금방 귀에 팍 꽂혀 그거는. 그거 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프랑카드 딱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건데 두 번째 뭐냐면 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솔직히 어떤 제자랑 의절을 했어요. 그래요? 걔 아버님이 경찰인데 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안 된다. 걔가 이제 걔가 학교에서 막 논쟁이 붙은 거예요. 이해도 되는 측면도 있죠. 본인 아버님이 경찰을 오래 하셨으니까 시위를 하거나 이럴 때 폭력이 안 된다. 경찰로 겪는 애환 같은 것도 이해를 하는데 그때 세월호 문제였었는데 그 뭔데 아무튼 하다 우연히 저랑 카톡으로 연결돼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저한테 그냥 통보를 하면서 이렇게 피치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뭐냐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되게 나쁜 인식이 뭐냐면 폭력은 무조건 잘못됐다. 물론 제가 폭력을 옹호하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의 과정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원인 따져보면 원인과 과정. 폭력을 먼저 자행한 건 다 공권력이에요. 그리고 공권력 억압 속에서 이게 밀려 나오면서 사실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건데 그 밀려 나오면서 부득이하게 나온 사건 사고를 두고 그거만 두고 폭력은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36년 전 광주 항쟁 때 군이 우리 국민을 향해서 발표를 하잖아요. 우리 시민을 향해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36년 지금도 발포 명령자를 못 찾아. 근데 발표하는 데 가서 총 빵빵 쏘는 데 갖고 가서 그런 거예요. 웃으면서. 군인 아저씨, 총 쏘지 마세요. 총은 안 됩니다. 총은 위험한 겁니다. 총은 위험한 겁니다. 빵 쏘면, 이거 국민의 세금인데 쏘면 어떻게 하세요? 자기 맞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공권력이라는 이름만 내세우면 폭력이 정당화되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거 자체가 폭력이에요. 공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맞아요. 국가가 폭력을 독점하게 하는 거에서 나온 게 공권력이란 말이에요. 변호사가 이럴 때 자본주의 필요한 사회에서. 것 같아. 요게 이제 베버가 얘기한 그렇지. 근대 국가의 특징. 그게 이제 공권력의 실체라는 것인데 그것이 그 폭력성을 좀 줄이려면 그게 철저하게 법을 지켜서 행사가 돼야지만 그나마 폭력성이 완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공권력은 법이 안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을 지켜야지만 그나마 그 폭력이라는 게
민주사회에서 용인될 동의하는 수 거 있는, 아니에요? 우리가 용인될 수 있는 공권력을 범위가 있는 동의하고 것이지. 예. 권력을 위임해 준 게 그렇습니다. 법을 지킬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 백남기 농민한테 물대포를 쏘는 놈이 생전 그것도 다뤄보지도 않은 놈이 그냥 페달 밟아가면서 직사를 하는 예. 이거야말로 공권력이 규정도 하나를 아니라 안 지켰고. 이거는 공권력이 아니고 그냥 폭력이에요. 예. 그냥 살인적인 폭력에 불과한 것이고 만약에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폭력을 행사해놓고 그걸 가지고 법을 안 지킨 게 적발이 되면 그건 철저하게 처벌하고. 가혹하게 처벌을 예. 해야지만 이게 나라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세요. 하는 거 보면 지들은 무소불위로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예. 아니 게임에서 뭐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하잖아. 어? 그게 법치주의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 시위에서 뭐 불법 시위라는 말을 맨날 쓰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집회 시위라고 하는 것도 헌법에 정해진 권리예요. 그렇죠. 예? 예. 경찰이 물대포 쏘는 건 법률에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률에 낮은 근거를 가진 놈들이 높은 근거를 가진 사람한테 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냐고. 말 같지도 않은 진짜. 아니 이건 똑같은 거예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을 그냥 가스실에서 살해를 하면서 국민들에게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법적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예. 법적으로 가스를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 이제 프랑스 혁명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 막 그걸 왜 공부해? 단박에 한국사나 공부하지? 아무튼 유럽 여행 가려고? 유럽 도우미? 아니 근데 뭐냐면 그런데 보면 경찰이나 예. 그때 이제 군경의 구분이 좀 애매하니까 거기서 이제 반역자들이 생기거든요. 예. 나는 절대 군주에게 복종하지 않겠다. 아. 그 가장 큰 세력이 파리 민병대거든요. 왜냐하면 끝까지 파리 민병대가 급진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게 파리 꼬민까지 쭉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 공권력이 그 프랑스라는 나라의 대혁명의 그 큰 과정을 사실은 이끌었고 그 파리 민병대가 완전히 해체가 되고 마지막에 파리 꼬민 때 보면 시를 지키고 있던 17개 대포가 있어요. 예. 그거가 이제 완전히 부서지고 나서 그 이후에 프랑스에서 혁명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혁명이 무조건 대안이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 정의로운 공권력, 그러니까 이제 시민의 편에서는 공권력. 예. 근데 우리 역사 보면 정말 그런 게 없잖아요. 아니, 그 딱 한마디로 지금 최 변호사님 얘기했듯이 법을 지키는 때, 공권력이 정당화될 수 있으면 법을 지킬 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국민. 그렇죠. 국민의 편에 섰을 때 공권력이 힘을 얻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경찰청장이면 예. 나 오늘 퇴임하는데 예. 거기서 피눈물 흘리면서 예. 정말 잘못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잘못 간다.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 심 선생은 경찰청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사실은 오늘 얘기에 나오죠. 경찰들이 왜 그렇게 인간성을 잃었는지. 응? 왜 그렇게 권력에 괴가 돼서 굴종적인 삶으로 일관하는지 그 사람들은 왜 경찰을 믿지 않는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조직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경찰이야말로 친일 세력이 그대로 남아서 뿌리내린 완전히 장악한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예. 군대가 그렇고 뭐 관료가 그렇고 다 그렇다고 하지만 거기는 그래도 군대라고 해도 광복부 그렇죠. 출신들이 있었고 예. 네? 관료라고 해도 그래도 지식인 출신들이 있었고 또 미군물을 먹은 사람들이 있었고 예. 이런 게 있지만 경찰은 그냥 오로지 밀정 무슨 이런 출신 놈들이 다 장악을 한 거예요. 노독술의 후손들. 그렇죠. 김원봉 독립운동가 염탐하고 고문하던 놈들이 그대로 경찰의 수뇌부가 되니까 노동운동을 대하는 자세나 시민들을 대하는 자세나 이런 것들이 아니 쟤네 선배한테 뭘 들었는데 배웠겠어. 예. 맨 그런 것만 듣고서 그렇게 그냥 하는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 선배, 그 후배라고 하는 점을 계속하기 위해서 광고를 좀 듣고 쫙 가겠습니다. 좀 노동운동에 대한 기본적 개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참여하건 안 하건 저는 좀 그러니까 좀 나쁜 말이 아닌데 이게. 예, 기본적으로 좀 저는 그 태도의 변화가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똑같아요. 예전 농민운동 할 때도 언뜻 얘기했는데 20년대 때는 생존권 투쟁이에요. 이게 임금 너무 안 줘요. 그리고 노동시간이 너무 길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예를 들면 밥 먹는 시간에 예. 점심시간에 따로 별도로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막장에 앉아서 밥을 먹어요. 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광이면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 막 먼지 다 날리는 데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시스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떤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취업 규칙을 개선해 주는 운동이었다라면 30년대로 들어가면서부터는 탄압이 심해지니까 예. 혁명적 노동조합 운동으로 가요. 당연히 이때부터는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참여하죠.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좀 복잡해지는 거고 그래요. 왜냐면 이 공산주의자들이 들어가면서 조직은 강해져요. 네. 조직적이고 훨씬 그렇지. 더 폭력적이 돼요. 근데 문제 뭐냐면 그러면서 대중과 괴리되는 거지. 그렇죠. 대중과 괴리가 되고 투쟁 일변도가 되면서
그 탄압의 명분에서 또 너무 좋은 네. 구실을 주게 되고 네. 예, 그런 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고 네. 악순환이. 그래서 자유노동자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좀 조직에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것도 노동운동에서 더 멀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온갖 나쁜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지금도 좀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 나중에 현대편 때도 나오겠지만 한 70년대까지 자연스럽게 노동자들이 늘어나고 어떤 그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라는 전태일식의 주장 같은 것들이 광범했다면 네. 이게 이제 딱 70년대 말에 종교계 한계가 딱 드러나잖아요. 도시산업선교회니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들 한계가 딱 드러나면서 80년대로 딱 들어가면서 노동운동이 많이 급진화가 되는데 그렇죠. 그 이후에 또 이제 막 자생적으로 파괴가 되고 이런 것. 소수화되고. 예. 네. 참 이게 어떻게 비슷한 게 나타나서 저도 좀 속상해요, 여기가. 예.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그런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노동운동들이 이제 1921년 부산부두 노동자들의 대규모 연대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거의 해마다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난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그 선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야, 이게 노동운동에 대한 이런 그 인식이나 이런 관점 다 그 지우고 이분들이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이었으면 항의할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럼요. 그런 노동운동 자체가 누르는 거에 대한 이 반발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는 힘보단 셀 수가 없어 반발력은. 네. 그러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눌렀으면 이렇게라도 살려고 저항을 했느냐, 바운드 했느냐 이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냥 뭐 노동운동 하니까 뭐 어때 좌파 세력이 잡았다. 아니 좌파 세력이 잡아도 국민들의 동의가 없고 그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의를 얻고 가는 건데 같은 노동자들의 동의를 얻고. 그렇죠. 그 누르는 강도가 너무 심하고 이 탄압이 옥죄 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항한 거지. 그걸 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 집권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저 시절의 역사를 볼 때는 일제의 저 가혹한 착취 이런 거를 중심으로 보고 국민들에게 그거에 관한 역사적 교훈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대한민국 정부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봐봐라 저때 빨갱이들이 공산당들이 들어가가지고 노동운동을 조종했다 이딴 소리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이런 소리 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오면 네. 그러면 또 외울 거 그렇죠. 아니야. 그렇죠. 안 내요. 안 내요. 예. 왜냐면 노동운동 자체를 아예 안 내? 2004년 이후부터는 교과서에 농민운동 노동운동 챕터가 있어요. 딱 A4 그러니까 책 한 면이에요. 한 면. 한 페이지. 근데 제가 내신에서 문제를 본 적도 있고 그리고 뭐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같은 데서는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노동운동. 안 내요. 안 내요. 예, 안 내요. 위험하다 그거죠. 예. 그래서 아무튼 그 부산 부두 노동자 파업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곳에서 전국적으로 해마다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예. 그 가장 좀 유명했던 사건은 경성 고무 여직공 파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노동단체 전국의 노동단체들 일본의 노동운동계 예. 그리고 제1조선인 노동운동계가 동정금도 보내오고 동정연설회까지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후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때 이건 10일 만에 성공을 하는 예. 그런 어떤 성과를 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럼 학교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가장 유명한 사건은 이제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라는 예. 이거는 기억이 나. 그렇죠. 예. 이름만. 정말 전설의 원산 총파업. 4개월간 진행됐었던 원산 일대 모든 노동자들과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민주운동 단체가 참여해서 거기다 국제연대까지 하고. 네, 프랑스 노조, 러시아 노조 했었던. 하지만 가혹하게 산산이 부서진. 예. 네. 이런 걸로 모르겠어요. 적어도 최근 30년 동안 단행본 하나가 안 나왔어요. 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대해서 저는 이게 단행본이나 소설로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진짜. 이게 너무 아쉬워요. 너무 없어요. 네, 없어요. 네. 그래서 원산 인구의 아무튼 3분의 1이 참여했고요. 이 계기는 유명하죠. 라이징선이라는 석유회사의 일본인 감독 고다마가 이제 그 조선인 노동자를 폭행하면서 발발했던 사건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망가질 때 여기서 얘기가 싹 재밌어지는 건데 뭐냐면 이게 너무 커지니까 누가 나서냐? 원산 지역 일대 자본가 연합체인 원산 상업회의소. 요즘 말하면 정경련 같은 이런 단체가 나섭니다. 그래서 이 상공회의소가 첫째 했던 게 뭐냐? 원산 노동연합회의 산하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산 노동자 총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경찰과 소방대 또 나오네요. 심지어 일본 군 19사단 함흥연대를 투입해서 파업을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어마어마한 겁박이 일어나니까 또 격렬한 투쟁을 하면서 전국 각지의 사회운동단체가 막 신간회 같은 단체가 막 지원해주고요. 원산 지역의 일종의 위수령이 떨어진 거예요. 예, 군을 동원했으니까. 계엄령. 예, 계엄령. 예. 그러니까 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노조, 민족운동 세력들이 격리 전문가 동정극까지 보내오는 등이 활발하게 진행이 됐지만 이거 이제 4월이 걸린 거죠. 여기서 물러나면 안 된다. 4개월 만에 가혹하게 이제 짓밟히면서 게임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지난번 최 변호사가 한홍구 교수님 얘기하면서 저력 얘기했잖아요. 저력. 예. 이게 1919년 3.1 운동이 박살이 나고 딱 10년 만에요. 또 일어나는 거야. 네. 이게 진짜 전문용어로 징하지, 징해. 일본 애들 입장에서 보면. 딱 징하네. 순서 다 못 썼는데 19년에 3.1운동, 26년에 60만세 운동, 29년에 광주학생 운동, 원산노동자 종파업이니까 저희 5년 내에는 뭔가 일어나요. 그렇게 10년까지 안 가요. 10년까지 안 가고, 그죠. 그런 측면에도 봐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무슨 텔레비가 있었어, 트위터가 있었어, 뭐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참 저런 열망을 가지고. 그때는 막걸리 있었죠. 막걸리 집에서 야 이번 한번 한대. 그리고 효. 그렇죠. 또 얼마나 열심히 하면 해외에서까지. 그러니까. 네. 또 해외 이게 또 저번에도 교포 얘기하셨잖아요. 이 일본이나 이런 데 또 다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어떻게 할까 이게. 그 핸드폰도 없는데. 그러니까요. 나 참. 그럼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일본이 어떻게 노동정책을 펼쳤느냐. 그리고 그게 오늘 우리의 노동정책과 얼마나 유사한가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일본의 노동정책의 핵심이 뭐냐. 비정치적인 노동자상을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좀 관심 없고 열심히 어떤 노동을 해라. 이게 올바른 노동자다. 마치 학교 교육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런 식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제는 조선 노동자가 유순하고 육체적으로 중노동에 알맞다는 주장까지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활비도 적게 들고 단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업을 일으킬 능력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막 얘기를 하게 됐고요. 심지어 막 시험까지도 본대요. 얼마큼 이 사람이 그런 불온 사상에 젖질 않았는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결정적으로 경찰이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상 검증을 하는구나. 직원을 뽑을 때. 그러고 이제 다 관리하는데 대박이에요. 평양 공업지대의 대동서라는 경찰서에서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공장주 20여 명을 모아놓은 다음에 직공을 채용하거나 해고할 때 경찰서에 다 알려라. 적당한 취조를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신분 조회까지 해라. 다 나서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도 신분 조회 제도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네. 똑같은 거죠. 주민등록증 가지고 왜 다 공문서 유변조로 사람 입관한 다음에 그 문기동이가 권인숙 씨한테 했던 시작이 그거였거든. 위장 취업자 찾아낸 거. 맞아요. 부천 경찰서 성공 사건. 저거를 지네 말하자면 걔들은 선배라고 생각한다니까. 그대로 물려받은 거야. 그러네. 그러니까 오직이 훌륭한 조직이면은 이때까지 그 경찰 조직을 대표할 만한 바람직한 본받을 만한 인물 하나가 없잖아요. 옛날에 한 명이 없어.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찰 쪽에서 한번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이제 뭐 수사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는데 뭐냐면 경무국.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경찰사의 정통성을 이제 이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임시정부의 경무국장이 김구잖아요. 그걸 막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맨 처음에 그럼 막 이렇게 막 그 아이콘도 이렇게 딱 경찰복 입고 찍으셨어요. 그래서 저 수사하라고 오신 거냐고 막 이렇게 묻기도 했는데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요. 근데 여기 재밌어요. 뭐 노동쟁이 5명 이상의 해고 용의자가 출입할 때도 급히 경찰에 알려라. 공장에 아예 경찰 연락기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일본을 다녀온 노동자는 일본 사회주의 영향을 받았을 우려가 있으니까 고용하지 마라.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먼저 능동적이냐를 따지기 힘들 정도로 서로 능동적이에요. 아니 경찰이 노동 현장 사찰 아니에요 이게. 명백한 사찰이죠. 사찰이야. 옛날에 학원 사찰하는 것을 노동 현장으로 대비시켜놓으면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안다니까요. 옛날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그걸 현장에서 이렇게 부딪혀서 느끼시는 적이. 자기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저거야. 우리가 예전부터 쭉 해서 아무 문제 없었는데 왜 이걸 못하게 하냐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당연한. 이건 경찰의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불법성 여부를 떠나서. 그리고 전통의 정체성을 이어받는 거고. 그 정봉주가 대중 강연을 하러 가는데 정복과 형사는 왜 거기 가서 앉아서 걔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냐고.
지금 예전에 이상재 선생이 강연할 때부터 하도 거기 앉아 들으니까 개나리 꽃이 활짝 폈다고 한 거 아니야. 맞아요. 하도 경찰들이 막 그게 개하고 나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놈 순사를 개나리 나리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그렇지, 개 같은 놈들이기 때문에 개나리 꽃이 어이구 왜 강연장에 개나리가 이렇게 폈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개나리 꽃이 활짝 폈다. 그때 밀정이나 순사 놈들은 그 말을 알아들었어. 지금 애들은 몰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경찰들이. 난 아예 가놓고 물어보는데요. 그러니까. 국정원 계신 분 손 들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옛날에 일화를 보면 막 조선인 순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부끄러워서 쓱 빠지기도 하고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못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고 싶은 건 지금 놈들은 잘못하는지도 모른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잘못하는 걸 모르지.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그 직무에 충실한 걸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실제 믿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데 권력에 붙었고 어쩔 수 없이 이걸 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어떻게 되냐? 참. 아무튼 그렇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게 노자 협조주의예요. 이건 이제 요즘 말하면 그러니까 노동자와 회사가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어떤 협동한 뭐 이런 거 하자. 이제 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텔레비에서 공익 광고로 많이 봤거든요. 이때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사한 게 있어요. 그 옛날 20대 윤동주 이런 때잖아요. 그때 청년상이 모범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범생. 학교 선생님 말 잘 듣고 바르게 공부 열심히 하면 네가 출세할 수 있다. 그게 지금도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의 어떤 노동자들을 향한 노자협조주의가 사실 오늘날의 노동정책이랑 굉장히 유사한. 그렇죠. 노사협조 아니에요. 우리 오늘날도. 네네네.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911년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던 노동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 법률적 장치인 공장법 역시 시기상조라고 철저하게 반대하고요. 조선공업협회에서는 공장법의 노동 제한과 유소년 노동자 나이 제한을 격렬하게 반대하고요. 그래서 이제 서로 같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노동자들을 더 가혹하게 대하려고 하게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12시간 이상은 이제 노동을 시켰는데 여기서 요즘엔 좀 찾아보기 힘든 게 뭐냐면 얘네는 일본인 노동자와 조선인 노동자를 차별했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선인 노동자 외에 중국인 노동자도 또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별도 있더라고. 네. 근데 이게 되게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조선까지 흘러 들어와서 노동을 할 중국인 노동자면 이건 중국 사회에서 정말 최하층. 그러니까 정말 못 살고 정말 빼곡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조선에 와서 노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조선인보다도 돈을 더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1912년에는 104명 정도 들어왔었던 게 1926년이 되면 3,862명이 들어오니까 이건 정책적으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1923년 진남포 갓도 정미소에서 중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를 두고 이제 조선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해요. 중국인 노동자 쓰지 마라.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쵸. 외국인 혐오 아니면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뭐 어떤 충돌 이런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 그 자본가들하고 일본 이 통치자들이 디바이드 앤 룰 정책을 쓴 거예요. 네. 노동자들끼리 싸움 붙이려고. 네. 분할 통치 정책. 그렇죠. 너희들끼리 싸워라. 그런 차원에서 한 건데 이 대목에서 또 뉴라이트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일본이 조선의 근대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1등 신민이라면 조선을 2등으로 주고 중국을 3등으로 쳤다. 그런 거로 막 자부심 느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대우를 해서 그렇게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무조건 나쁘다고만 해서는 안 돼. 이딴 소리를 또 한다니까. 저 대목에서.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실제로 하신 거예요? 뭐 그런 뉴라이트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알고 그 주장하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아니 그게 입으로 막 할까 너무 그게 좀 아니 입으로도 하지. 그럼 그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가리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오족 협화 뭐 이래가지고 만주국 운영할 때 일본이 되게 이렇게 은근히 너네가 조선이 위에 있다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거에 알량한 자부심을 느끼면서 실제로 막 무시하고 이런 중국인들이 무시하고 이런 조선인들도 많았어요. 실제로 나중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답답한 거. 또 하나 재밌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 충성하는 어용노조를 또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다 나오죠 진짜. 예. 그래서 복수노조, 어용노조.
이 원산 상업회의소가 아까 그 원산 노동자 총파업 때 함경남도 노동동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노조끼리 또 충돌하게 만드는 예,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수도 썼고요. 또 뭘 하게 되냐면 이제 그래도 파업이 일어나고 막 진행이 되니까 이제 뭐냐 그 예를 들면 신흥탄광 파업 당시에는 교통로를 막아버리는 행정적인 조치를 하기도 했고요. 부산 방지 노동자 파업 때는 일단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어떤 수를 내서라도 다 고향으로 하나하나 돌려보내요. 그런 다음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1인당 예. 파업에 네가 좀 빠져라. 위협 혹은 이제 회유를 하겠죠. 예. 그 부모님 찾아가서 애 빨리 오라고 그러고. 아니 우리 80년대 학생운동 할 때요. 예. 그렇게 했잖아요. 집에 부모님 찾아갖고 얘가 지금 데모한다고 빨리 집에 오게 하라고. 아 그랬어요? 그랬다니까요. 그럼 똑같이 했다니까. 진짜 장난 아니다. 아니 나는 감옥을 갔다 왔고 약간 이제 해방의 세상이 왔잖아요. 전두환 학원 자율화 조치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 대학생 때. 예, 83년도 뭐 81일 때 이제 84년도인가 뭐 그래갖고 이제 데모 시위하는 학생이 확 늘어났어요. 그 이제 그때 또 이제 우리 징역까지 갔다 왔으니까 제일 그 전위에 서갖고 돌멩이를 던지고 도로까지 그때 계속 나가거든. 붙으니까. 근데 그때 경찰이 기가 질려갖고 그냥 밀릴 때지. 그래 도로가 쫙 나고 도로 딱 제일 앞에 갖고 그냥 딱 던지려고 했더니 누군가 골목에서 뛰어나면서 병주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경험 있으시구나. 연락받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집에 가서. 우연히 보신 게 아니고 연락받고 오셨다는 거죠? 식구들이 다 갔다니까. 청량리 경찰서에서 봉주 저러다 또 감옥 간다고. 그럼 얼마나 끔찍했어요. 그럼 봉주야! 그런데 그 사람 그 상태에서 두 말 안고 도로를 딱 내려놓고 집으로 갔지. 똑같으니까 똑같아 집에 가고. 정봉주 저러다 또 감옥 간다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했어요. 가족 입장에서 솔직히 그러면 이건 진짜. 그럼 무지하게 우리 막 장사하느라고 무지하게 바쁜데 어머니가 그거 다 때려치고 그냥 학교로 뒤쳐온 거야.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이 봤던 고문의 형태, 방식, 도구 이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도. 그러니까 고문하는 것들도 막. 그러니까 그걸 준의 선배가 하던 거니까 그대로 배워갖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안다니까. 마찬가지야 이것도 사람 뒤 따라다니면서 뒷조사 해가지고 부모님이 협박하고. 그러니까 이근환이 하는 전기기술 그런 게 다 그때 배운 거예요. 그때 다 배운 그렇죠. 거죠. 방식도 똑같고.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나 이게 비극이야. 그 정말 이 60, 70, 80년대까지 대한민국 이 민주화 운동의 산 증인이라고 한 정신이라고 한 김근태 그 전 의장께서 이근한 고문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내가 감옥 들어가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이 고문 후유증 때문에 손이 떨려갖고 단추를 못 껴요. 고개를 못 돌리셨다는 거 아니에요? 몸통이랑 같이 이렇게 돌려야 되고. 저는 그 중국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전기 고문을 막 하다가 몸에 물이 다 빠지면 땀구멍 사이에서 연기가 올라온다고 그걸 이제 기록으로 이제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놈들이 그 일제시대 때 다 배워갖고.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 고문했던 이근환이가 나중에 뭐가 돼요? 목사가 돼요.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 옛날에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 노예 상인 하다가 영국에서 이제 목사가 된 다음에 노예 폐지 운동에 선봉했었던 분이 계시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유명한 찬송가도 만들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해요.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이건 정말 잘못한 거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는 정당한 일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회개가 없는 목사가 돼서 야, 난 진짜 아이고 미션만 봐도 로버트 드니로가 노예상하다가 반상하고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이렇게 가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폭포를 기어 올라가고 하던.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목사 자격증 박탈되지 않았나 이거? 근데 그 박탈 당했죠. 근데 그게 애초에 주지 말았어야 되고 박탈이 된 게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눈치 보고 박탈을 시킨 거죠. 그리고 자기는 정당했다고 계속 주장하고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하느님이 다 용서했대잖아. 회개를 했기 때문에. 그래. 그리고 이근하는 그 이렇게 목사로 조그만 뭐 교회 같지 않은 교회를 운영하니까 했지. 그 외에 여태까지 지금 덩덩하게 엄청난 뭐 분식회계 비리, 여자 성추행 문제, 혹은 뭐 이렇게 건물 뭐 교회 건물 질 때 불법 지은 거 이런 사람들 지금 다 있어요. 왜냐면 그 교회 검사 뭐 그럼 그 구체적으로 찾아서 그 기독교요 회개하라 팟캐스트 하나 할까? 그거 이미 하고 있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개불릭.
용민이가 하잖아. 근데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또 많이들 뭐라 그러더라고. 그거 말고 또 뭐 내가 복음이다라고 그 이제 한 3년 정도 된 카타콤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그거 많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그거에서는 정말 하나하나에서 막 소송도 당하고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그 어느 저력들이 있어 그런 거 보면. 왜냐면 뭐 그 불법을 저지른 목사가 무슨 집사들 뭐 이런 조찬 모임 같은 걸 하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 50명이 다 우리나라 뭐 판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죄를 짓고도 뭐 떵떵거리면서 산다니까요. 에휴. 제가 저번 시간에 저보고 겁쟁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겁쟁이 맞고 저는 진짜 전 진짜 그런 거 못 봤거든요. 저는 이렇게 그런 시대가 아니어서. 그래서 더 우리 사회가 너무 끔찍하게 가는 건 너무 싫고 그런 의미에서 단박이 목사가 계속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네. 아니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러면 진짜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막. 아니 이게 많이 팔려야 된다는 게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지만. 저 진짜 절박하다니까 진짜. 아니. 참 나 진짜 이런 스가를 꼭 그 얘기. 진짜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제가 많이 그러면 봐야죠. 돈 때문으로 생각했으면 제가 왜 이렇게 했겠어요? 그냥 뉴라이트 쪽에 갖고 이거 진짜 근데 이거 뭐야 시민이 근대하다 그러면 잘 팔렸을 걸? 강연료로 1시간에 200만 원씩. 그렇지. 그러니까 돈 벌 거면 제가 그냥 그때 뉴라이트로 가지. 방송에 안 나오죠. 그냥 그때 그냥 학원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죠. 그럼 뉴라이트가 하기가 편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냥 떠오르는 대로 짓거리면 되는 거야. 가가지고 무조건. 아니 나오는 대로 씨부리는 거지.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네. 제가 그때 정봉주입니다. 그 문자를 내가 보고 학원에서 내가 그 구석에 서서 내가 하는 그분이 맞아? 이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데 올 것이 왔구나 이런 심정 아니었어? 나 이건 어떡하나 이제. 진짜 어떡하나. 그래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바로 전화벨이 울려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아니 한두 번 전화하고 말 줄 알았던 거지. 알짝같이 물고 봉도사의 집요함은 당해보지 않으신 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녹화가 끝난 날 저한테 갑자기 잡더니 팟캐스트 이야기라고 책 이야기라고. 근데 아주 정기적으로 계속 카톡으로 문자를. 그것도 뭐 한 달 준비해서 다음 달부터 합시다. 전혀 아니야. 딱 얘기하면 다음 주부터 바로 하는 거야. 장난 아니지. 그 압력이 와 진짜. 하얼빈 바로 1월달에 간다는 거 봐봐. 지금 미치겠다는 거 진짜. 사람의 인생을 이제 이러면요 카톡, 트윗, 문자 막 계속 자기도 미리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진짜 그건 진짜. 그리고 이제 다시 얘기 오면요. 그 파업을 다 이제 금지시키는, 불법 파업 시키는 거. 그리고 이것도 참 그래요. 지금 이거 다 파업, 불법 파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임금과 관련된 파업은 정당한 거 아니에요. 저도 그 방송 들었어요. 아니, 임금하고 관련 없어도 원래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파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요. 노동자의 정치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파업할 수 있는 거지.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다 거친 거 아니에요. 그럼요. 헌법이 보장한. 그리고 위문과 성원도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어딘가에 물 막 보내다 준 철탑 시하는데 다 못 들어가게 하고. 밑에서 막잖아요. 딱 밥 올려주는 것도 못 올라가게. 그러니까요. 이게 딱 그거라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가 뭐냐? 이게 평양 제사 공장 파업인데요. 파업하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들이다. 그러면서 평양 양말 공장 노동자 파업 당시에는 직공들은 모두 공산주의자들이며 동맹 파업을 한 뒤 적화선전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빨갱이를 모으는 이게 최후의 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악성 소문. 지금도 똑같아. 뭐만 하면 다 종북좌파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예전에 갑신정변에 이런 거 할 적에 유언비어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여기서도 뭐냐? 노동조합이 조합금을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짓 소문 퍼뜨리고요. 그리고 이제 파업을 하면 노동자 자리가 비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모집을 경찰이 알선해줘요. 아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있잖아요. 원산 노동자 총파업의 경우 원산 노동자들은 생활이 비교적 여유가 있다. 귀족 노조. 지금의 요걸 빼먹었네요,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 자료를 찾다가 관련 논문을 읽다가 정말 몸소리를 쳐준 거예요. 이게 저 같은 이 노동운동의 문외한도 보면 100년 전 이야기가 오늘 우리 얘기가 노동 탄압 100년 전 100년을 뛰어넘은 데자뷰야 이게 진짜. 너무 똑같아요. 용어 딱 맞췄다 이제 데자뷰.
그때 왜 친일 경찰들 반민특위에 세워놓고 너 왜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절대 안 했다고 거짓말하면서 예. 오히려 제가 독립운동가 보호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경찰들 국회 국정감사장이나 청문회 세워놓으면 마찬가지 아니야. 센 거짓말하면서 앉아가지고 뭐 코너링을 잘해서 뽑았다고? 그런 택도 없는 얘기를 하는 게 누구한테 배운 거야 그게.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어디다가 공권력을 입에다가 올려. 그러니까. 범죄 집단이야 그거는. 그렇죠. 네? 조직화된 네. 그 유사 이래래 바퀴벌레보다 더 진화된. 아니, 그러니까 당장 무슨 철거 현장이나 이런 데 가서 용역놈들이 그렇게 거기서 그 폭력을 행사해도 가만히 지켜보는 게 그게 무슨 공권력이냐고. 그러니까. 응? 아니 어버이연합 늙은 일베들 예. 막 그 난놈 필다 가만히 놔뒀다가 그러다가 경찰이 뭐라고 막 경찰한테 뭣도 모르고 항의하니까 다른 늙은 일베가 왔고 우리 편이요. 맞아. 그런 일 하는 그럼. 우리 편이요 왜 그래? 솔직한 일배인데요. 그 어버이연합 사람들이 경찰을 안 무서워하는 거 아니야? 경찰서장 보이면은 그냥 대가리 때려버리고 막 그러잖아. 그래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구나. 예. 가끔 가다 보면 경찰들이 이제 당하잖아요. 일배 할아버지들한테. 어버이연합. 미리 다 연락하고 오는 거거든. 언제쯤 가가지고 우리가 저기 해서 돕는다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너 연락도 못 받았냐 이러면 그럼 뻑 치는 거지. 우리가 이제 식민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근대하냐 수탈이냐 이렇게. 근데 저는 그 길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길. 진정으로 일제 시대를 종합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회적 과제가 아닐까.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가 그 반민특위 때 친일파들을 처단을 못했잖아요. 못하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몇 명을 도륙을 내고 딱 요 정서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따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사회 시스템 전반에 아까 변호사님이나 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관행조차도 다 식민지 때 잘못된 문화가 지금까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극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에서 또 그 길을 추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 좀.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경찰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이 아픈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죠. 예전에 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그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전부 다 이송하는 아우슈비츠로 이송하는 그 책임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직접 가스를 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모아서 끌고 그쪽으로 보내게 기차 태우는 역할만 했던 총책이에요. 그 사람이 재판을 받을 때 자기가 얘기했거든. 나는 국가의 법을 지켰고 시키는 대로 성실히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지금 경찰들이 하는 얘기가 비슷한 얘기거든. 똑같은 얘기죠. 네, 똑같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처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방청을 그 재판을 계속 관찰했던 그 유명한 철학자 겸 사회학자 그 한나 아렌트가 생각하지 않는 죄 이거야말로 심각한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생각하지 않는 죄. 지금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라는 말을 그냥 우스갯소리로 할 게 아니라 그거 죄네. 그게 생각하지 않는 범죄를 내가 일상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는 걸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뀌면 나는 사형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라는 걸 자백하고 있는 것이다. 그거를 머릿속에 새기고 살아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있는 자리에서 그것이 안온한 삶과 승진을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당신들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벌받을 것이다. 그걸 인지하고 살아라. 언제까지 세상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는다. 그렇죠. 살짝 붙이고 싶은 게 그 히틀러를 암살을 시도하려고 했었던 디트리트 보네포라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문선을 보면 어리석음이 그 이제 우둔함이 악보다 더 극악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악은 어리석음, 책임지지 않음, 생각하지 않음. 그래서 보면 마르틴 루터일의 독일은 순진하고 성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한지 모르지만 이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은 선하기도 하지만 강한 분이기도 하다. 정의로운 하나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암살 시도하다 죽거든요. 아니, 두 분이 지금 하신 말씀이 정의예요, 정의. 그러니까 자기들 공직자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나는 이 행위가 정의로우냐, 그렇죠. 정의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판단과 가치 기준을 갖고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죠. 그럼요. 그게 공직자 아니에요? 세금 걷어서 니들 물대포 쏘라고 준 거 아니잖아요. 이 물대포를 과연 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직사포로 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정의감이 없으면 공무원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민원인들이 그렇게 싫은 거야.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느냐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공직자라고 하면 민원인이 너무나 반갑고 즐겁고 재밌는 건데. 자신들의 어떤 일거리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 양반들 때문에 자기 일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들이 싫어하니까 다 나한테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권력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민원인들이 싫고 시위하는 사람들이 싫고 그 생각만 하는 거지.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식민지 근대화론 그리고 마지막에 두 분이 말씀하신 정의론 이번 37회 38회만 들어도 과연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호구적인지 그리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얼마나 정의감 부재 속에서 살고 있고 이것이 얼마나 극악한 죄를 짓고 있는지 37회 38회만 들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박에 한국사를 읽게 되면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직행 티켓을 받는 것이다. 진짜 역사 가짜 역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